뭐 전세 요즘 사고 네. 너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련 기사나 방송 이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은 그런 전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네. 그런 대책들, 방법들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종합적이지 못하고 좀 단편적인 네. 그런 부분에 그치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은 좀 오해할 수 있겠다. 조금만 하면은 전세 사고가 안 나는 건가? 안 나는 건가?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내가 체계적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 큰 그림을 좀 그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네. 제목은 일단 좀 거창하게 네.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5계명 이런 5가지를 짚어 주신다는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뉴스나 이렇게 보면, 그리고 막 뉴스 뭐 아니면 일간지에서 보면 뭐 이렇게 전세 사기 당했다, 터졌다, 이래야지 예방책은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그런 사기 사건 또는 전세 계약을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다루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기자들이나 뭐 그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큰 그림을 좀 놓치는 경향 이런 부분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자, 하나씩 조금 풀어가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임대차 목적물의 담보 가치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집의 가치를 파악해라. 네네, 그렇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집 들어갈 때 이제 나중에 보증금 제대로 받아 나올 수 있나라고 하는 부분은 그 집의 가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 실정에서 지금 뭐 임대인이 어떤 사람이고 다른 재산이 있고 이걸 파악할 만한 그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의 담보 가치, 내가 나중에 그 집이 경매되면 내 순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따지는 거, 그렇죠. 그겁니다 바로. 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등기부등본 같은 거 떼가지고 뭐 저당이 있는지 압류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뭐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입자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얼마인지 이런 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목적물의 담보 가치 파악 때문인데요. 자, 문제는 이제 그 시가 파악 있잖아요. 그 목적물이 이제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 야, 아파트는 진짜 좀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아파트 말고는 대부분들이 좀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나 알 수 있고 누구나 실수 안 하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기 대상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그 빌라 이런 거 거래 시세가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사기 대상이 되는데 항상 제가 볼 때는 사기꾼들은 일반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속여서 사기꾼 머리가 좋아야 사기 쓴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예방하려 그러면은 조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좀 촘촘하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요 시가 관련해서는 좀 그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좀 비슷한 실거래가 이런 부분을 좀 자세히 찾아보셔야 되고. 꼼꼼하게 그죠? 그렇습니다. 알아봐야죠. 주변을. 근데 이런 또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약간 실거래가가 불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대한 보수적으로. 최소한 얼마쯤 가지 않겠느냐. 최대가 아니라 최소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지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뭐 중개업소도 한 군데만 묻지 말고 소개한 그 중개업소는 사실 거래시키기 위해서 좀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중개업소도 방문해가지고 시세 파악을 해서 제일 낮은 금액 요걸 잣대로 해가지고 거래하면은 좀 더 안정적인 거죠. 제일 낮은 금액의 담보 가치는 70%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겠죠? 네, 그 정도. 그래서 하시고 만약에 이제 그래서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은 결국은 보증금을 줄이는 보증금을 줄이고 항상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월세를 조금 하는 그런 방법으로
리스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세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유례 없는 제도잖아요, 이게. 그렇다면서요. 예. 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일본마저도 없는 원래 일본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을 따라왔다가 일본은 이제 없어졌어요. 아, 소멸되고 저희는 커지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특이하고 또 위험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어떤 담보가치 이런 부분을 그 보수적으로 잡아야 네. 손해를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임대인 집주인 신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이건 좀 파악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파악하기도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우리 그 거래 관행 문화에서 너무 등한시대에 온 그냥 안전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그 집에 들어갈 집의 담보가치 그렇죠. 파가는 것에 너무 집중돼 있고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지금 제가 그냥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담보가치는 한 95% 정도 중요성을 그다음에 임대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한 5%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했거든요.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별로. 그렇죠. 이 집만 있으면 내가 선수님 됐지. 뭐.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조금 그 비중을 좀 해서요. 95%는 그대로 유지하고 임대인의 신용은 한 10% 이상은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100% 이상으로 하시되 한 10% 주의를 더 올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게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임대인하고 임차인, 집주인하고 세입자 이런 그 채권 채무 관계잖아요. 그렇죠. 집 빌려주고 돈을 주고 나중에 돈 돌려받아야 되는 그런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이거든요. 그렇죠. 돈 돌려줘야 되는 돈 빌리는 건 임대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임대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약에 그 집이 경매로 들어간다고 할 때 돈을 다 못 받잖아요. 만약에 그러면은 그 임대차 보증금 못 받은 돈의 채무는 임대인한테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것만 그냥 못 받으면 끝. 끝. 네. 아닌데.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임대인한테 그대로 남는데 제가 이걸 왜 사람들이 당연한 그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는 측면, 약속이라고 하는 거, 만약에 보증금 1억인데 경매해서 내가 7천만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3천만 원의 그 채무는 임대인한테 아직 못 받은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무가 남는 건데 왜 사람들이 이걸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할까라고 제가 한번 짐작을 해봤는데 받은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 날릴 정도는 뭐 그렇죠. 자력이 없지요. 그렇죠. 사실상 채권은 있는데 재산이 없으니까 뺏어오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싶은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권리는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임대인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또 임대인이 사실 나중에 뭐 경매 들어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떠나서 임대인이 든든한 사람이면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면은 어디서 뭐 빌려오든지 자기 신용으로 뭘 해결하든지 해서 그런 그 극한 상황까지 안 가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또 경매 가게 되면 또 시간이 몇 년 걸리면 그 스트레스, 이제 신용이 탄탄한 사람이면 뭐 그 가지도 않으니까. 그렇죠. 이제 경매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임차인도 손해를 보지만 임대인도 많은 비용을 지출합니다. 그렇죠. 경매 비용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임대인의 몫으로 돌아가니까요. 채무자. 그러니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까지 안 가도록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원에서도 임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재산이 그다음에 또 직업이 또 신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판 이런 것까지 조금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건대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래도 뭐 소개하는 중개업자한테 뭐 좀 귀뜸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이렇게 검색을 해봐서 뭐 SNS 같은데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런 데 보면은
뭐 좀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자기의 뭔가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최소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예. 또 중개인한테 이거 중개를 많이 했었으니까 어떻냐 네.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중개인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뻥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아, 돈 있는 사람이고 재력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적당히 걸러보고 어쨌든 그 사람의 구체적인 직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일환으로 그 세금 체납, 임대인의 세금 체납도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원래는 확인을 잘 못했었는데 이제 확인할 방법이 생긴다면서요? 예, 그렇죠. 제도적으로 이제 보완이 드디어 됐는데요. 이제 세금 체납이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일단 임대인 통해서 그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원이라고 하는 게 서류를 떼우는 게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좀 그렇죠. 현실적인 네. 그런 방법인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 워낙 그 창궐해서 그러니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법이 개정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임대인 동의 없이 뭐 임의로 그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금 마련되어 있는데, 네. 하지만 이제 법에 따르더라도 열람 가능한 시점 자체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계약 체결한 이후니까요. 예. 그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법 개정 이후에라도 우리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세금 제대로 냈는지 완납했는지 하는 부분을 확인해 달라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는 것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지금 개정법에 따르면은 계약 체결한 후에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확인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 사람하고 이제 뭐 계약 체결했다가 나중에 뭐 세금 체납이 발견돼가지고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니 맞니 하는 그런 사태. 그러니까 그것도 분쟁인데. 분쟁이죠. 그러니까 그런까지 안 가려 그러면 사실 세금 그 체납됐는지를 계약 체결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띄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등기 권리증하고 그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원을 두 개를 그냥 갖고 오라면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갖고 오라 그러면 당연히 되는데요. 그거를 임차인도 잘 이야기 못하고 중개업자도 잘 이야기를 못하고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지금까지 문화였습니다. 그걸 굉장히 상대방한테 신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좀 그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너 안 해. 너 말고도 많아. 이런 식의 이제 분위기가 돼버리니까요. 어차피 계약할 때 민증은 보유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증 플러스 2개 하면 되잖아요. 3개.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죠. 이제 그거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문화가. 심지어 이제, 되게 웃긴 일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이제 세무사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동생이 이제 보증금을 크게 내고 그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그 주인한테 그거 완납 증명서 떼달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게 힘들더랍니다. 아, 진짜요? 지방이다 보니까 대구였는데 지방에 내려갈수록 그런 게 더 어려워요. 합리적인 문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이야기하면은 왜 저기 내가 잘못한 것처럼 그 상대방이 기분 상하게 하는 기분 상하게 해서 계약이 깨질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예. 관행 뭐 아주 그래서 문화죠, 그게. 계약 문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약간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전세 사기 이런 부분으로 야, 이거 세금 체납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구나. 그런 부분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조금 용기를 더 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용기를 더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또 관행으로 또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화로 예. 3개 보여주는 거, 권리증, 체납 증명, 그다음에 세금 증명하고 민증 3개 딱. 그렇죠. 이제 그게 정착이 좀 돼야 되는데 저는 또 우려스러운 것이 그게 그런 거죠. 야, 법에서는 계약 체결하고 난 이후에 확인해라 그랬는데 왜 너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달라고 그러냐? 그거 신뢰다. 그 중개업자도 아이고 조금 있다가 그냥 계약 체결할 때 제가
하고 나서 살짝 껴드릴게요. 보시죠.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이제 그런 거죠.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좀 걱정되시면은 계약금을 조금 낮추는 것이 어때요? 그럼 참 이게 뭐랄까요? 가계약금처럼. 그렇죠. 계약은 하시되 그렇게 불안하시면 계약금을 조금 절반으로 낮춰서 그렇게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또 아주 이상하게 또 생겨날까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대방이 이제 그 어떤 그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상대방이냐 하는 부분 차원에서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게 이제 문화가 뒷받침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비유하자면 계약이란다. 결혼할 때 서로 결혼할 때 건강증명서 그거 떼오라고 하는 거. 신뢰일 수도 있죠. 그렇죠. 외국에는 그게 당연하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병이 없는지 하는 부분은 결혼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어떤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상당히. 그렇죠.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아픈 거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아픈 걸 숨기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제가 소송도 해봤었는데,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암이 크게 발병이 돼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결혼 이전부터 그게 그 질병을 안고 있었던 거죠. 질병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부모 상대로 소송한. 와. 너무 배신감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속였다는 거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외국에서는 잘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결혼할 때 서로 이제 건강 검진했다는 거 그걸 서로 교환을 한답니다. 그죠? 그렇죠. 느끼는 바가 많죠, 그죠? 네, 문화가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 차이 때문에 지금 이 세금 잘 냈는지 봅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앞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 계약 자체가 매우 특이하고 위험할 수 있는 제도다라는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정도 세금 봅시다. 세금 잘 냈는지 확인해 봐요. 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옛날 방식처럼 지금 세상이 좀 바뀌고 이렇게 위험성이 노출됐는데도 임대인이나 뭐 중개업자나 그건 세금 못 보여준다. 나 그러면 계약 안 한다. 라고 하면은 하지 마셔야 돼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너무 이렇게 합리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피해버리는 것이 나중에 더 큰 위험, 이런 부분을 피하는 상책일 수가 있는 겁니다. 방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우리가 아까 이제 법이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임차인이 혼자서 임대인 협조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 법이 바로 이제 국세징수법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23년 4월 1일부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임차인만 가능해요. 그리고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개시일까지.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네, 잔금일까지.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면 뭔가 이제 계속 못 떼볼 것 같고. 그렇죠. 뭔가 침해다고 보는 거죠. 임차인은 사실은 임차인의 권리라는 것은 잔금 치르면 보통 잔금 치르고 뭐 이사하고 이러면은 대항력 확정일자 이런 걸 가지잖아요. 우선 면제권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면 이제 그 뒤에 발생한 세금은 너하고는 관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에서 그렇죠. 그렇게 제한을 해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그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전국 세무서에서 가능하고요. 전국 세무서. 예. 그 다음에 열람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열람을 하게 되면은 그 세무서장은 임대인한테도 통지를 한다고 그러네요. 누가 널 봤다. 너 거 봤다. 참고하라. 그래야죠. 개인정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법이 바뀌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전세 사기가 이렇게 지금 창궐한 이런 시점에서 보면은 조금 이 법이 먼저 시행됐더라 그러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칼럼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터져야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저는 이런 세금을 안 내고 떼먹고 이런 사람들은 좀 사회에서 도태돼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좀 알리고 부끄럽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서 임차인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제대로 된 납세 문화, 세금을 좀 잘 내는 문화,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는 세무서에서,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세금 잘 내는데요, 뭐. 그죠? 임차인 받으려면 세금 내야 돼. 그러니까. 그럼 세금 먼저 내고 그렇습니다. 임차인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와서 겨우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좀 늦었지만 다행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는 네. 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요걸 중요하죠. 적극 가입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아까운 돈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생돈이니까. 네네.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전제가 전세는 매우 특이하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물론 이제 월세를 섞어서 보증금이 크지 않으면은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증금이 커지기 때문에 뭔가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보증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아파트는 시세에 비해서 뭐 60%, 70%라서 괜찮지만 빌라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죠.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시세도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보증보험을 월 10만 원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차라리 이제 우리가 뭐 전세를 옛날에 했던 것은 선호했던 이유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좀 임차인한테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덜 나가기 때문에 나가니까. 그렇죠. 달달이 안 나가니까 이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걸 전제로 놓고 보자 그러면 자 그럴 바에는 내가 월세로 할까? 보증보험료 나가느니 네. 그러면 월세 20만 원, 30만 원만 하면은 보증금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세냐 월세냐 이러면은 돈이 아까우니까 전세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전세하고 보증보험료 이렇게 한다면 그냥 차라리 월세 하는 것도 낫겠다. 그러니까요. 그 전세 뭐 대출 이자랑 보증보험료랑 합하면 조금만 더 하면 월세랑 똑같네. 그렇습니다. 그럼 줄이고 월세 내는 게 낫죠. 오히려 월세가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보험료가 사실은 이제 그냥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뭔가 이제 그 부족한 신용을 메꿔주는 그런 걸로 왜냐하면 사고 터지게 되면 이제 임차인은 보증금을 싹 다 받는데 보증보험 회사가 이제 덤탱이를 쓰는 거니까요. 이제 싸우는 거죠. 싸우는 거니까 이런 임차인의 고민, 그다음에 위험 부담 이런 부분을 조금의 보험료로 가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합당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넷째, 임대차 계약서 특약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 늘 방송을 보면서도 안타까운 게 어디서 이런 자꾸 자문을 얻는지 모르겠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요런 부분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잔금 지급하는 다음 날까지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추가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다. 네, 이건 항상 들어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특약사항을 많이 넣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잔금 지급 다음 날까지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임대차 지금 보호법상 대항력이 생기는 시점이 그 자정 시점이기 때문에 그날 같이 당일날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한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의식해서 잔금 지급 다음 날까지는 하지 마라. 요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잔금 지급 시까지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요런 부분도 넣어라. 안전하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물론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부분도 사실 이제 뭐 갭투자 전세 사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워낙 그게 많으니까 뭐 동시 진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시. 전세 계약하고 바로 소유권 넘기고 그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특약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참 부족합니다. 그렇죠. 없는 것보다 낫지만 네. 이게 다 뭐 있다고 뭐 방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건 특약은 특약이고요. 만약에 그걸 우리가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어떻게 돼? 저질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저당권 잔뜩 설정한다든지 또는 소유권 바꾼다든지 그래 버리면 어떻게 돼?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계약의 위반이죠. 임대인이 특약을 약속을 했는데도 그걸 안 지키면 특약 위반이기 때문에 뭐 계약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것도 다퉈야죠. 다퉈야 되잖아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특약을 넣는다는 것이 손해를 예방하는 그런 그 아주 완벽한 방법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수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안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안 내는 것보다 낫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임대차 계약 체결 후에 뭐 잔금 지급시까지 소유권 변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요 세입자는 요것만 딱 보고 있구나. 요런 현상만 안 일어나면은 임대차가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임대인이 잔금 다 받고, 임대차 보증 당분 다 받고 나서 며칠 후에 넘겨요. 며칠 후에 넘겨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 임차인은 이게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내가 잔금 지급할 때까지 소유권이 안 넘어갔으니까 나는 좀 안전한가 보다. 아니죠. 그렇게 오해될 수 있게끔 방송이나 이런 데서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시고요. 소유권 변동됐는지 한 3개월에 한 번씩 떼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떼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5번째 이야기할 내용하고도 직결되는데요. 계약 체결 후에도 소유자가 변동됐는지 하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두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래도 조금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래도 내 돈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보증사고라 그래서 그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그런 이게 일어나면은 바로 보증보험에서 연락하면 보증금이 제각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입자는 뭐 뒤에 소유자가 변경됐건 말건 관계없이 전세 사기든 뭐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죠. 내 돈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 소유자가 변경되는 부분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임대차 보법상 지금 소유자가 변경되게 되면은 주택 같으면은 뭐 그 대항력 때문에 그 변경된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당연 승계가 되고 또 종전 소유자는 보증금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고 이게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에 딱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일종의 원칙 일반적인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예,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예외적으로 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임차인이 그 바뀐 사람이 신용이 없다. 불안하다. 못 갚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나는 승계를 허락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종전 소유자, 종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돌려받겠다. 요런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소유권 변동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이제 수시로 떼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당한 기간을 알려면 2, 3개월에 한 번씩은 떼서 소유자 변경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판례는 지금 그 소유권 변동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기 때문에 늦게 알았으면 늦게 알고도 바로 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만 만약에 소유권 변경이 됐는데 한 1년 반이 지났어요. 1년 반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고 나는 인정 안 할래 라고 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알았는지 오래전에 알고도 그냥 놓쳤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비하는 분쟁의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좀 자주 떼보는 등기부를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대인의 신용 이 부분하고는 직결되는 건데요. 그렇네요. 네. 이게 중도 해지해서 나중에 종전 소유자한테 뭔가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종전 소유자가 신용과 자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만 선택지가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바뀐 사람도 별 볼 일 없고 종전 사람도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참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경우 전세 사기 또는 갭 투자 뭐 이런 사기들이 난 많은 경우를 보면은 이 사람도 별로고 저 사람도 별로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소송해 보셨으니까 진짜 앞뒤로 다 그럴 거예요. 아닌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넘긴 거네요. 그렇죠. 네.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바뀐 소유자 바뀐 거 이런 부분을 수시로 확인해서 조금 합리적인 그 대책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보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세에 대한 5개념, 네. 5개명, 예. 네, 5개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게 너무 생각이 나요. 네. 그 물건의 가치를 진짜 보수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봐라. 노력을 해봐라.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막 임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보는 게 네. 공부가 되거든요. 이제 부동산 공부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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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가 이거 보면 여긴 얼마나 그러고 여긴 얼마나 그러고 보면 이게 보수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이 가치가 아는 게 이게 부동산의 첫 걸음인데 그거를 잘못하니까 막 이제 보증보험 들게 되는 거고 막 등기부 묻는 거고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이 왜 그렇게 그러면 시세도 보증금에도 못 미치는 그런 집을 허술한 집을 왜 그 큰 돈을 주고 계약했을까 싶은데 보증금이 또 수시로 말고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걸 평가를 좀 뭐랄까 소홀히 한다 그러나요? 시세가 이만큼 올랐구나. 다들 이렇게 된 줄 알고. 그렇죠. 다들 그렇게 된 줄 알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제요. 하도 뉴스 많이 터져가지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너무 안일한 가치 평가 아니었나. 그냥 중개인 말 듣고 여기는 전세가 2억 5천이에요. 그렇구나. 이거 그냥 계획 사인하는 거니까 그렇지. 알아왔으면 아니었을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말고 조금 이렇게 폭넓게 보는 보증금 지키는 것이 이렇게 다각도로 좀 신경을 써야 안전한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